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난 17일 첫 대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대화와 대결을 모두 언급하면서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시시각각 변화되는 상황에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 대응하며 조선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히셨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에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습니다. 대결보다는 대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이 만나 기존의 남북, 북미 간 합의를 존중하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만큼 일단 대화의 여지를 뒀다는 겁니다.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 북한이 그동안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이른바 대북 적대 정책 철회를 둘러싼 이견이 변수입니다. 한미 군사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중단, 그리고 대북 제재 일부 해제까지 모두 미국이 먼저 양보하기 쉽지 않은 사안들이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북한과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본격적인 대북 정책 공조에 착수했습니다. 방한한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와 협의에 나선 겁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핵 협상이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럼 한미일 회담이 열리는 곳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회담이 열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전에 한미 그리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잇따라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논의됐습니까? 네, 한미에 이어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들이 모여서 현 정세를 평가하고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대화 테이블로 이끌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오전에 진행된 두 차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이 대화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반복해서 메시지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We continue to hope that the DPRK will respond positively to our outreach and our offer to meet anywhere, anytime without preconditions. 성김 대표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미국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여전히 평양으로부터 만남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김 위원장의 대화 언급이 곧 긍정적 회신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한미 협의와 조정을 통해 대북 대화를 조기에 재개에 필요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고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 역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부터는 한일 협의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1시 45분부터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규덕 본부장과 후나코시 국장이 마주 앉았습니다.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일 양국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만큼 외교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겁니다. 한미일 회담에 이어 한일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서 영내 평화를 이룬다는 공동 목표를 확인하고 또 3국의 소통을 강화할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나코시 국장은 북핵 문제와 더불어 한일 관계에 대한 협상 담당자이기도 한데요. 이에 따라 오늘 오후에는 후나코시 국장과 이상열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한일 국장 협의도 진행하는데 오늘 만남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도 소통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YTN 한현입니다. 오늘 오전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2차 안전진단이 진행됐습니다. 건물 모든 층에 걸쳐서 붕괴 등 위험 요소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굴착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불을 끄는 건 위험하다는 진단 결과가 나와서 소방대원들만 건물 안에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닷새째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큰 불길은 잡혔지만 건물 안에 불씨가 쌓여 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애초 소방당국은 오늘 굴착기 등 중장비를 투입해 잔불 제거를 하려 했지만 붕괴 위험 등을 고려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부터 2시간 20분 동안 2차 구조 안전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 등 전문가도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그제 1차 안전 진단이 고 김동식 광주소방서 구조대장 수색을 위한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오늘 2차 진단은 지하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그 전체가 대상이었습니다. 중장비가 들어가면 구조를 건드리게 되고 선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진단 결과에 따라 대원들만 투입해 잔불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원들이 직접 잿더미 등을 파헤쳐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소화액을 뿌리는 방식인데요. 현장에는 소방인력 70명과 차량 20대가 동원됐습니다. 물류센터는 지난 2월 마지막으로 소방시설 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점검에서 위반 사항 100여 건이 발견됐고 이후 모두 시정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그런데 이번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8분 동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물류센터 관리업체 직원과 쿠팡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화재 원인과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등을 들여다보고 모든 의혹에 대해서 열어놓고 수사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불이 완전히 꺼지면 소방당국과 함께 합동 감식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감식 대원들이 진입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이 확보돼야 하는 만큼 감식은 빠르면 다음 주쯤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진압작전 중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경기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유족과 동료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 김동식 소방령의 연결식이 거행됐습니다. 추도사에 나선 경기 광주소방서 소속 함재철 소방인은 무시무시한 화마 속에 홀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던 1분 1초가 두려웠다며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0살 미만 상급 종합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모더나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차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전체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인천 성모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후에도 모더나 접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에도 모더나 백신을 맞기 위해 20대 의료 종사자들이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네, 지금 제 뒤에 보이진 않지만 예진표를 작성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건 인력들의 모습이 다른 곳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병원의 접종 예정 종사자는 오전 60명, 오후 48명으로 총 108명입니다. 오전 접종은 모두 마쳤고 남은 48명에 대한 접종이 오후 2시부터 방금 전 시작됐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오늘 오전 오후 각각 50명씩을 접종할 예정이었는데요.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사용해 1바이알당 12명을 접종할 수 있게 되면서 접종자 수를 늘렸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30살 미만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 등 보건의료인으로 행정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0살 미만 종사자들은 희귀혈전증 우려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DNA를 담은 아데노바이러스를 전달체로 활용하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화이자와 모더나는 유전자 정보를 담은 mRNA 분자를 나노지방 입자에 담아 주입하는 mRNA 백신입니다. 방역당국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에 희귀혈전증 부작용이 매우 드물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젊은 연령층일수록 희귀혈전증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을 30살 이상에만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30살 미만 대상자는 210여 명인데요. 오늘 접종받지 못하는 100여 명은 오는 24일 접종받을 예정입니다.
모더나 백신은 지난 16일부터 전국 45곳 상급 종합병원에 배송됐는데 수도권 병원 15곳은 오늘부터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500만 명을 넘어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1,501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역당국이 세운 1차 접종 목표 1,300만 명을 조기 달성한 데 이어 접종 속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1,037만여 명, 화이자가 352만여 명, 얀센이 111만여 명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잔여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는 128만여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가운데 위탁 의료기관 예비 명단을 통해 접종한 사람이 103만여 명,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예약한 사람이 23만여 명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각국이 방역에 고삐를 다시 쬐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염성 때문에 곧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적인 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백신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영국은 최근 일주일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델타 변이 감염자입니다. And that's why we're so concerned by the Delta variant that is now spreading faster than the third wave that was predicted in the February roadmap. 결국 영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한 달 연기했습니다. 유럽 각국은 델타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영국에 빗장을 걸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은 영국 여행객들의 입국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내부 경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델타 변이 규정을 관심 변이에서 우려 변이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포르투갈은 델타 변이가 확산한 수도 리스본에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선전에서 공항 직원 한 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자 항공기 700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종이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증가 속도가 빨라 8월 중순이면 지배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독일도 가을쯤 지배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Das heißt, die Beantwortung, wann diese Variante die Hoheit übernimmt, hängt sehr stark davon ab, wie wir uns in der Zukunft verhalten. Sie wird spätestens im Herbst natürlich die Überhand nehmen, spätestens im Herbst. 이런 가운데 인도에서는 델타 변이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피해갈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왔습니다. 현재 80여 개국에 퍼진 델타 변이는 1년 반 넘게 팬데믹과 싸우고 있는 인류에게 또 한 차례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현재 2단계인 수도권의 경우 자정까지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사적 모임 인원도 완화됩니다. 1단계인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대부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변이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방역 완화로 인해 또 다른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전반적인 현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건수가 적은 주말 효과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까? 네, 확진자 숫자를 보실 때에는 요일을 항상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의 결과는 주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숫자가 적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 확진자 숫자를 보시기보다는 일평균 확진자 숫자를 주 단위로 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4차 유행이 본격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할 때에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숫자가 600명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계를 내보면 약 440명대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4차 유행이 어느 정도 오긴 했지만 우리가 잘 이겨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선행 확진자 접촉 확진 사례는 47%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개인 간의 접촉에서 확진되는 사례가 많다고 봐야겠죠. 네, 이런 선행 사례가 있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늘어나게 되면 이 비율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먼저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감염자가 있고 그 감염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접촉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유행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사인입니다. 네. 네,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이렇게 선행 확진자 접촉이 많다는 것은 그 특정 집단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는 그만큼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역학 조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분모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확진자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자체는 조금 더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확진 규모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전보다 한참 4차 대유행이 한참 그 심했을 때보다는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는 두 가지 관점을 봐야 되는데요.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힘이 있고 확진자를 줄여들 수 있는 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는 힘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돼서 확산이 될 경우에는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에 대한 의식이 완화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확진자를 줄이는 힘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진자가 감소하려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균형 상태를 평가를 하면 확진자가 균형 상태보다는 약간 감소하려는 힘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고령층의 중증 위험도는 그만큼 상당히 좀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백신의 효과로 기대하는 것이 집단 면역이라든지 상황의 종식을 많이 기대하실 텐데요. 백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망 방지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 고연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지 않게 만들어드리는 게 백신의 본질적인 목적이고요. 네. 우리가 2분기에 거의 1,500만 명 가까이 접종을 하면서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지 않아도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실상 종식의 1단계에 가까운 상황에 돌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거리두기를 말씀을 하셔서 연장선에 좀 질문을 드리면 앞서 그 앵커 멘트를 통해서도 전달해드리긴 했지만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방역 지침을 좀 완화하는 게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그 7월부터 이렇게 적용하는 게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방역 완화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는 것이 방역 완화나 종식의 1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백신 접종하더라도 그 백신이 실제로 효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 3주에서 4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효과라는 것이 1차 접종하고 2주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3주나 4주 정도 때 가장 높은 효과가 달성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도 접종을 못하신 고위험 군들이 일부 남아 있으시고요. 그분들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본격적으로 사망 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7월 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방역 완화 사인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료스러운 면이 있고요. 단 몇 주만 조금 더 연장을 시키더라도 상황이 정말 좀 통제 가능한 범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7월 3주나 4주 정도가 되면은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돌입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양한 연구팀에서 우리나라가 언제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인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보면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가 되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확진자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방역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때 감소할 수 있다라는 것이라서요. 만약에 7월 초에 방역 완화가 있다라면 확진자를 늘리려는 힘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방역 상태가 정체 내지 확산 기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7월부터 바로 완화하는 건 좀 이른 감이 있고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시 10분경에 항상 브리핑을 연결을 하는데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브리핑은 시작을 하는 대로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새로운 거리두기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방역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7월 첫 2주간은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방역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그 이후에 8인까지도 확대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이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정할 때 왜 4인이냐, 왜 8인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란 정말 새로운 상황이고 과거에는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통념에 가깝게 그런 인원수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의 테이블이 대부분 4명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곱하기로 늘어나면서 6인 아니면 8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준을 정하게 되는데 그런 기준에 따른 과학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그 이제 신호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나서 효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3차 유행 때 굉장히 확산세가 가팔랐습니다만 그때 2.5단계를 수행을 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이제 걸면서 올해 초에 확진자를 좀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요. 사후에 평가를 해보면 가장 효과적인 조치 중에 하나가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여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될 것 같은데 먼저 브리핑을 듣고 교수님과의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2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을 받으신 분은 1,500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29.2%가 1차 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이 중에서 404만 명은 접종을 완료해서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 대비해서 7.9%입니다. 연령별 접종률을 말씀을 드리면 인구 대비 1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은 60대에는 83.1%, 70대는 87.3%로 가장 높고 80세 이상이 77.9%가 1차 예방접종을 받으셨습니다. 추진단은 3분기 본격 접종이 시작되는 7월 중순까지는 그동안의 그 새로운 대상군에 대한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면서 7월 달에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 대한 정비와 교육, 훈련, 점검들을 강화하고 특히 오접종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서 3분기 접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초과 예약자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에 실시되었던 60세에서 74세 그리고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사전 예약자 중에 6월 달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 현재는 약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접종은 화이자 백신을 이용해서 전국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1차 접종은 7월 5일부터 17일 사이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 예약은 6월 23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8일간 예약을 실시하도록 하며 누리집을 통한 본인 또는 자녀분들의 대리 예약이 가능하고 1339 콜센터나 지자체 콜센터 등을 통해서 전화 예약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사전 예약 기간과 접종 일정 등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예약 기간에 반드시 예약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분기 위탁의료기관 백신 신청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월 1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위탁의료기관의 3분기 접종 백신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위탁의료기관 14,266개소에서 91%인 13,000여 개소의 의료기관에서는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신청하셨습니다. 추진단은 의료기관의 이런 신청을 기반으로 해서 다종 백신 운영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오접종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하고 또 위탁 의료기관에 대해서 백신이 다양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백신에 대한 보관 그리고 예방접종하는 그런 접종 교육을 강화하고 3분기 접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반응 신고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이상반응 신고 현황은 전체 접종자 중에 신고율이 0.37%였습니다. 신고 사례 중에서 95%는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 사례였고 사망은 0.4%, 293건이 신고되었으며 아나필락시스는 0.6%, 397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좀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젊은 층에서의 이상반응 신고율이 높았습니다. 백신 종류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45%, 화이자 백신이 0.22%, 그리고 얀센이 0.32%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셨습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중대한 이상반응은 모든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과 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또는 얀센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나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 후에 적어도 15분 내지 30분간 접종 기관에서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정도는 주의 깊게 몸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 등의 바이러스 벡터 백신을 맞으신 후에 주로 접종 후 4일부터 4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해야 되는 증상으로는 진통제를 복용하고도 조절되지 않은 심한 두통이 있으면서 구토를 동반하거나 아니면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신경학적인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호흡곤란이나 흉통 그리고 지속적인 복부 통증 그리고 팔다리 붓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의심을 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사례 판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8번의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회의가 있었고 중증 및 사망 사례 462건과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30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사망 1건, 그리고 중증 사례 3건, 그리고 아나필락시스 72건 등 76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17차 그리고 제18차 피해조사반 회의가 2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신규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12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진단된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인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추정 사인이 주로 급성 심장사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고혈압 당뇨와 같은 기저질환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신규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42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42건에 대해서도 의무기록 조사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그 중증 사례 추정 진단명이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졸중, 그리고 폐렴, 폐혈증과 같은 다른 기저질환으로 인한 중증 사례로 판단을 해서 인과성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17자 회의에서 재심의한 사례 2건 중에서 한 건이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 심의 결과 4-1로 분류된 사례가 추가되어 현재까지는 총 8건이 인과성 불명확한 사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신규로 분류된 사례는 70대 남자로서 화이자 백신 접종 후에 척수염이라는 추정 진단을 받으신 사례가 4-1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18건 중에서는 9건에 대해서 인과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가 444.4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15.2%가 감소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일주 평균이 335.1명으로 전체 발생의 75%가 수도권에서 발생이 되었고 비수도권에서는 24.6%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하루 평균 26.7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5.7%가 증가하였습니다.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 후에 주간 사망자와 치명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서 지난주에는 15분의 사망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발생이 400명대로 감소하였지만 사업장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노래방 또는 그 체육시설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일상 속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또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및 국내 전파 등의 위험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지인, 직장 등 소규모의 접촉 감염으로 인한 비중이 49.5%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감염 경로 조사 중인 비율도 26.4%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신규 집단 사례도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산밀 환경인 사업장 3건, 그리고 교육시설, 그리고 사우나와 노래 연습장과 같은 다중이용 시설, 그리고 성당에서도 집단 발병 사례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주요 위험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접촉을 통한 소규모의 일상 속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조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지역의 의사회, 약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또 유행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를 상향하고 또 여름방학 등을 통해서 학원에 대한 이용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등 학원 및 교습 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또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는 그런 지역이 확대되고 있어서 확진자의 증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유흥시설 종사자 또는 목욕장 등에 대한 선제 검사를 강화하고 콜센터 또 인력사무소와 같은 감염이 취약한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절기 들어서 에어컨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환기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위험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 환경에 대해서는 맞통풍을 시키는 자연 환기를 강화하는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여 마스크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바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저희가 1차 접종률, 그러니까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으신 분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보면 2차 접종, 그러니까 접종을 다 마친 접종 완료자는 7.9%, 그러니까 아직 8%가 안 된 상황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다음 달부터 거리두기 완화를 하는 게, 다음 달 초부터 하는 게 좀 이른 감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연장선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이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방역 단계를 올릴 때에는 최대한 빠르게 올리고 내릴 때에는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의 교훈을 보면요, 2차 유행과 3차 유행 때의 교훈을 보면 방역 단계는 굉장히 빠르게 내렸었고 유행이 시작될 때는 방역을 천천히 올렸었거든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유행을 겪을 수밖에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방역 단계를 내릴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1차 접종한다고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1차 접종보다는 2차 접종까지 완료가 되었을 때 조금 더 높은 효과와 오랜 지속 기간을 보이고요. 그리고 1차 접종을 하더라도 효과가 나올 때까지 2주나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지만 또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자영업자의 어떤 피해 상황을 고려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국민들과 자영업자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게 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다음에 10시가 넘어가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방역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요소이고요. 하지만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중간에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1년 반 정도를 참아왔는데 2주, 3주 정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국 어떻게 보면 경제와 방역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쉽지 않은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정부에서는 다음 달부터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할 방침을 현재까지는 세워두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현재 이 신규 확진자 현황이 좀 유지된다는 전제 조건이 달리긴 했는데 그 다음 달부터 완화된 거리두기를 적용을 했을 경우에 가장 그렇다면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면 바로 그 즉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가 되고 나면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뒤에 확산세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유럽이나 아니면 영국에서 델타 변이가 굉장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국내는 그래도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리가 잘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한번 유입될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기존 바이러스를 대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상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비수도권으로 여행을 가는 경우도 많아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네, 인구 집단의 이동이 감염 확산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운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가철에서도 기초 방역 수칙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백신 접종이 이어지고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하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좋지만 그런 메시지를 드리고 실천하는 과정에서도 개인 위생 수칙은 철저히 지켜져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개인 방역 수칙 준수 여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가르는 중요 변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변이 바이러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산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요. 델타 변이는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도 기존의 알파 변이보다 더 빨라져 있고요. 백신의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잘 모르다가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이 있는데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와 중증화를 방지하는 효과는 기전 자체가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을 2회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그래도 중증 예방에 있어서는 90%대 이상의 높은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지만 감염 예방에 있어서도 조금 감소된 효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델타 변이는 확산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2회 접종을 해서 접종 완료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 정부에서도 그 해외 입국자라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특별한 조치랄 것은 없고요. 이때까지 우리가 잘 해왔던 것을 반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이기 때문에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조치들이 모두 유효한 상태이거든요.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개인 위생 수칙을 가져가는 것들이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고요. 여기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차단인데요. 해외 유입 사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미 PCR 음성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강조해 주셨는데 델타 변이가 세계 지배종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러스는 결국 변이가 생존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변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 속도가 높아지고 백신에 대해서 회피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변이를 따라서 능력이 생기게 되면 그 능력 있는 바이러스가 대체해서 우세종이 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얼마나 늦출 수 있냐가 되겠죠.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책임 어떻게 보면 개인 방역 수칙 준수도 중요하겠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 현재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지금까지 우리 방역 수칙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걸 더 잘 준수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장 궁금한 게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경우에 바이러스 그 기존에 있는 백신으로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 데이터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래도 백신 접종을 2회까지 마칠 경우에는 중증화 예방에 있어서는 효과가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요. 감염 예방에 있어서도 효과가 조금만 떨어진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백신 접종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고요.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지금 내년 초에 부스터 백신 접종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접종 네, 이제 추가 접종이 내년 초에 이루어지는데 그 될 때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백신으로 부스터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조금 더 효과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 외에 또 백신 접종이 완료되기까지 방역 차원에서 또 주의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방심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가 2차 유행과 3차 유행과 4차 유행을 겪어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유행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그 다음에 유행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방역 단계를 완화할 때는 천천히 가야 되고요. 그 사이에 백신 접종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내야 됩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을 보면 3분기에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물량이 들어올 수 있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시기에 접종률을 최대한 확보해 두면 향후의 유행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전면 등교 문제입니다. 여름 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 교육 당국에서는 전면 등교 방침을 사실상 세운 상태에 있는데 주의할 점은 없겠습니까? 네, 저는 학교가 개학하는 데 있어서는 방역 완화와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사회를 위해서 학생들이 희생한 측면이 있습니다. 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학교에 가지 못해서 교육에 격차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쯤은 학교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희생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학교를 열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회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린 연령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그만큼 사회가 학교를 열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여유와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열게 되면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과거처럼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학교 전체를 휴교해버리고 전체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해버리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요. 가급적이면 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도 일단 뭐 고3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상대로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어린 자녀분들을 보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급식을 한다거나 수업 중이라거나 뭐 가림막 설치, 교실 내 뭐 통풍 같은 여러 문제들을 좀 세부적인 매뉴얼이 좀 더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세부적인 매뉴얼을 정할 때 중요한 것이 과거의 유행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유행 데이터를 보면 학교에서 집단 확산이라든지 감염의 온상이 되기 쉽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학생들에게 감염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공간이 학교였습니다. 학교보다는 학교가 끝나고 나서 방과후 활동이나 가정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더 많았거든요. 우리가 학교 안에서도 이제 이동식 수업을 최소화한다거나 아니면 학교 내 이동을 최소화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한다면 학교를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일단 열고 좀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원 제한 같은 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뭐 외국 사례나 이런 걸 좀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외국에서는 학교를 문 닫고 전면 재개방을 하는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의 데이터는 없는 상태이고요. 아무래도 학급 내에 이제 과밀화를 해소하게 되면 접촉의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확산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한 반이라고 하는 것이 5인 이상 집합 금지처럼 접촉하는 사람을 딱 그 집단으로 한정지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확진자가 생기더라도 학교 안에서의 이동만 없게 되면 역학조사의 대상도 한정이 될 수 있고요. 전파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 내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학교가 문을 여는 방향으로 가고 과밀은 해소할 수 있으면 좋지만 해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역학조사
조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단 검사라든지 PCR 검사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로 우리가 미리 검사를 해서 막아보자 이런 전략들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비용이 소모가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있을 때 학교에 가지 않는 것 이게 더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개인 방역 수칙 준수 그리고 학교 내에 이런 여러 방역 대책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활한 백신 수급일 것 같습니다. 백신만 제대로 공급이 되면 우리 의료 역량상 오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백신만 공급이 원활히 된다면 우리나라는 최대 하루에 150만 도즈까지는 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0만 명까지 네, 맞을 수 150만 명까지 하루에 맞을 수 있다면 한 달이면 거의 4천만 명 가까이 접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만 원활히 된다면 저는 지금의 일정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공급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공급 상황이 조금 더 원활해지고 있고요. 원래 정부의 계획도 2분기까지 1,300만 명이 목표였습니다만 이미 일주일 전에 달성한 상태이고 일정표들이 조금씩 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이 계약한 효과가 3분기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의 일정은 조금 더 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 하지인 오늘 내륙 지방은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글피까지 전국 곳곳에는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볕이 강해 보이는데 날도 덥다고요? 네, 절기 하재인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볕이 무척 강하게 내리쬐고 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한 볕이 기온도 크게 끌어올렸는데요. 비공식 기록으로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으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양산도 32.8도, 서울 동작구 현충원의 기온은 30.0도 등 30.1도 등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낮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27도, 대전과 광주는 29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 지역은 강릉과 포항이 21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은 막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전국에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비 예보 없이 맑은 가운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강한 볕에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가 높게 치솟았습니다. 또한 오존 농도도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요. 볕이 강한 2시부터 5시 사이 노약자와 어린이는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숨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공군 경찰 지휘부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 보고서에서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는 수사 지휘부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숨진 공군 부사관과 관련한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오늘 오전 10시쯤 센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한 주장인데요. 숨진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부사관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사실을 삭제한 보고서를 작성해라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지시 주체는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 그러니까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모 대령인데요. 지난달 23일 수사실무자가 이중사의 사망 사실과 관련한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라고 기재하자 이 대령이 4차례에 걸쳐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이에 따라 당시 이중사 사건은 단순 사망으로 국방부에 보고됐습니다. 센터 측은 국방부에 허위 보고를 지시한 거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지휘부에 대한 감사를 넘어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 보고죄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도 제기됐죠. 네, 센터는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이 성추행 사건 발생 직후인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하고 가해자 조사 없이 곧바로 불구속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 전에 이미 방향과 내용을 짜놓고 수사한 셈이라고 이 센터 측은 주장하면서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 의견까지 냈다는 건 이 계장급에선 홀로 내릴 수 없는 판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군에게만 수사를 맡기지 말고 민간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이뤄진 군인권센터 측 기자회견에 대해 국방부 측은 현재 수사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의혹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모든 내용을 말할 순 없다며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피해자인 고 이중사는 지난 3월 초 한 차량에서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다음날 곧바로 피해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무마하라는 회유와 압박을 받은 이후로 지난달 2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선 연기론을 놓고 각 후보 측이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놓고 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변인 사퇴와 엑스파일 논란으로 위기에 몰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논란 진화에 나서며 손짓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경선 연기론을 놓고 민주당이 몇 주째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인데 내일 의원총회에서는 결론이 내려질까요? 네, 아직 미지수입니다. 경선 시기 논의를 위한 민주당 의원총회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이 최고위원 가운데 경선 연기파로 분류되는 전해숙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시기에 조율이 필요하다는 권리당원의 서명자 수가 이틀 만에 2만 명을 넘겼다면서 공개적으로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경선 연기 논의가 격화되고 있는 만큼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회를 거쳐 내일 결론까지 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 선두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여전히 완강한 입장입니다. 앞서 이 지사는 경선 연기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를 위한 당원 개정 역시 당원과의 약속과 신뢰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거짓이 횡령하고 원칙을 쉽게 어깁니다. 가능하다면 원칙과 약속들은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반면 경선 연기를 주장하는 대권 주자들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경선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의 의견인 것이고 그것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것은 지도부의 의무라면서 의원총회 개최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당무위원회에서 경선 시기를 논의하자면서 경선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나 개개인의 유불리를 뛰어넘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충정에서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당헌 당규 절차에 맞게 어떤 결정을 하면 당연히 존중되겠죠. 그러나 당헌 당규에 맞지 않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아마도 당내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은 내일 도심공항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합니다. 반 이재명계 전선 구축이라는 해석에 각 후보 측은 정책 토론이라면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대변인 사퇴와 이른바 엑스파일 논란으로 한순간에 악재가 겹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윤 전 총장 측은 후임 대변인 물색에 나섰지만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훈 전 대변인의 갑작스러운 사퇴, 국민의힘 입당 번복 해프닝과 이른바 엑스파일 내용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조속한 등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수 야당 대표들은 윤 전 총장의 엑스파일 논란을 진화시키면서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이준석 대표는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에게 피로감을 안기고 짜증만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차라리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거나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이라면 즉각적으로 내용을 공개해서 평가받아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윤석열 X파일 논란은 공작 정치라면서 X파일을 언급한 송영길 대표가 즉시 내용을 공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달 안에 감사원장 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등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주 체제가 흔들리고 여론 조명이 다른 대권 주자들로 분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야권 대선판도 요동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차정은입니다. 이석준 전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1호 영입 인사로 합류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 이상록 대변인은 오늘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이 전 실장이 캠프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전 실장의 캠프 내 직책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30년 넘게 공직에서 예산과 재정 등 나라 살림을 맡아온 국정 경험을 살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1996년생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등 비서관 3명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오늘 문 대통령이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최고위원을,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출신으로 20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고 이 과정에서 보여준 친화력과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을 다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올해 25살로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과 최고위원을 역임하며 현안에 소신 있게 의견을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부산시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기습추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오 전 시장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삼 년 전 고용노동부 산하센터의 한 간부가 술자리에서 신입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요청으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상부에 신고했는데 이후 유별난 사람 취급에 2차 가해도 당해서 지금은 퇴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들은 조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엄윤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 산하센터에 임용된 신입 공무원 A씨는 술자리에서 동기가 과장에게 성추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가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자 A씨가 대신 상부에 신고했습니다.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는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뭔가 있겠지. 어쨌든 그 사람이 후회할 만한 뭔가 절차가 진행되고. 하지만 돌아온 건 질타였습니다. 센터 소장은 A씨를 불러 성추행 사실을 본인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원하는 걸 알아오라고 지시하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입니다. 그 언니는 몇 살이냐고 하면서 나이를 듣고는 그 언니 나이도 많은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평소에 과장이 그럴 사람이었느냐라고 저한테 물었어요. 되게 수치스러웠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수치심을 못 느끼나?
이후 가해자만 정직 2개월에 지방으로 전보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조직 내에서 별일 아닌 일을 크게 만들고 유난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각종 구설에 올랐습니다. 여러 번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자리에 제 동기가 갔었을 때도 있는데 그 자리에서 뭐 걔는 왜 그러냐 하면서 뭐 걔가 이렇게 일을 키우고 싶어 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노동부는 A씨가 다른 부처로 옮기는 것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알고 싶어요. 저는 예전부터 엄청 논의도 많이 하고 인사나 이런 걸로 해서 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이제 제가 뭐 누가 주변에서 혹시 주무관님께 뭐 그때 그 건이 뭐냐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거를 물어볼지 안 물어볼지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어요. 장담을 못 한다면서 그건 내부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시는 게 저는 명백한 인사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와 신고자는 다른 직위로 전보나 파견 근무가 가능하고 해당 부처는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고용노동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의무상은 아니고요. 신고로 인해서 또는 뭐 어떤 뭐 제보로 인해서 이 신고자인지 아닌지도 사실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는 사이 가해자는 지방센터 소장이 됐고 2차 가해 발언을 했던 소장은 지방노동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당시 소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있었던 직원한테 물어본 적은 있는데 제가 뭐 그걸 화를 내거나 뭐 나이가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 3년이 흐른 지금 A씨는 자신의 성추행 신고에 부당한 대응으로 일관한 고용노동부를 YTN에 제보하고 휴직을 결심했습니다. 배신감? 그냥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한 그냥 배신감이랑 뭐 애정이 전혀 없어요. 전출이 안 되면은 뭐 정상적으로 다닐 수 없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휴직을 하거나 뭐 퇴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거래대금 1위 업비트가 원화시장에서 일주일 안에 최소한 10개 코인 상장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 중 거래대금 규모 1위인 업비트는 지난 18일 코인 24종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원화시장에 상장한 코인이 10개로 이들 코인은 업비트에서 오는 28일 12시에 거래 지원이 종료됩니다. 가상화폐를 발행한 카카오 계열의 그라운드X와 블록체인 기업 테라를 설립한 더한코어 컴퍼니가 탈루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그라운드X와 더한코어 컴퍼니의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달 초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라운드X는 자체 발행한 가상화폐 클레이 공개 과정에서 판매 수익을 누락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하는 주간 집계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0%에 육박했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여론의 움직임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먼저 수술실 CCTV 관련 여론조사 결과 봐야 될 것 같은데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병원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두고 의료사고 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의료진을 위축시켜서 국민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YTN 의뢰로 지난 금요일 날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CCTV 수술실 내 설치에 대해서 찬성 의견이 10명 중에 8명가량으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약 1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이때도 찬성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네, 저희가 2020년 7월, 그러니까 한 11개월 전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보다 찬성 의견이 한 5%포인트가량 높아졌고요. 반대 의견은
그거보다 살짝 낮아진 한 7%포인트 낮아진 수치를 높아진 수치를 기록해서 찬반 의견이 둘 다 높아졌고 예.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당시에는 15%였는데 3.6%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습니까?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매우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96.2%, 뭐 100명 중에 96명가량이니까요. 매우 높은 수치인데요. 예. 그 작년 조사보다도 한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68.6%, 양당 지지층의 온도차가 좀 있었죠. 지난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준석 당대표 간에 이와 관련한 또 의견, 입장이 좀 갈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그리고 근데 이념 성향별로는 이제 진보층도 90%를 넘어서서 지정당별, 이념 성향별 온도 차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뭐 지역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또 찬성한다는 응답이 우세했는데 이 부분도 자세하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역별로는 뭐 고르게 한 80% 안팎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대전, 충청 그리고 서울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 부분이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부산에서의 의료 사고 때문이었는데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79.4%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었고 네. 또 민주당이 높았던 만큼 광주 전라 지역에서도 80% 가까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7%포인트가량 높았고요. 근데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93.3%로 나타나서 그 다른 연령대 50대가 그 다음이었는데 81.8%였으니까 50대보다도 한 12%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이 40대 또 이제 60대, 20대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부산에서의 사고가 그 5살 남자 아이의 편도 제거 수술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5살 남자 아이의 부모 연령대가 30대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30대가 무려 93.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연령대층에서 특히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그 전반적으로 이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론이 계속 유지가 됐을 경우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10명 중에 8명가량인 거는 보통 저희가 현안 이슈 조사를 할 때 이렇게 높은 현안이 많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게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 차이로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준석 당대표도 이제 반대 의견은 아닌 것 같고요. 의료계에서 워낙 지금 반대가 이제 선명하니까 그래서 환자의 인권 침해라든지 아니면 의사와 환자의 불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의료계하고 대화를 해서 설득을 좀 하고 추진을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으니까요. 뭐 시간의 문제이지 여론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안 조사 결과 분석을 해봤고요. 이어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긍정 평가가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주의 흐름 짚어주시죠. 네, 4주 연속 30%대 후반을 기록했는데요. 지난주에는 1.1%포인트 상승한 39.6%를 기록했습니다. 네. 리얼미터 기준하면 40%에 오래간만에 육박을 했는데요. 다른 조사 기관들은 40% 이제 초반으로 나오는 결과들도 있는데 리얼미터 기준하면 39.6%로 근래 들어서는 가장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56.7%로 4주 연속 50% 후반으로 지난 5월 3주차까지는 60%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이제 많이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역시 이제 G7 방문 성과에 대한 평가 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에 가려진 측면이 있었고 또 과거에 대통령들의 G20 정상회담 등에 대해서 언론 보도에 좀 적었다 이런 지적이 있은 다음에 G7 정상회의 평가 보도도 이어졌고 지난주에 또 스페인 정상회담 관련된 보도가 좀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이번 주에도 강세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날짜별, 일간별 지지율도 좀 세부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관련된 그래픽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이제 오스트리아 방문 이후에
수요일 날은 스페인 방문 정상회담을 했고요. 그때 38.9%까지 올랐다가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41%로 40%를 상회하는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페인 그 상원 도서관에서 조선 왕국 전도를 관람을 했고 거기에서 독도는 우리 땅 표기 이것도 스페인 정상과 같이 관람했다는 점에서 큰 반향이 있었고 보도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G7 정상회담 전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또 일본 외신을 통해서 일본 스가 총리와는 좀 대비되는 그런 의전의 모습들 등이 보도가 돼서 지난주 후반에는 40%를 넘는 그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리얼미터 집계 기준으로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거죠? 네, 기존 최고치가 4월 첫째 주, 그러니까 4.7 재보궐선거가 있었던 주간이었는데 네. 그때 39.4였는데 예. 39.7%를 기록했으니까 출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준석 돌풍이 이준석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지난 한 주간이었고요. 0.6%포인트 올랐고 더불어민주당도 0.2%포인트 상승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6.7로 횡보, 열린민주당이 5.7% 순이었고요. 무당층은 11.6%로 0.9%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는데 일간으로 보면은 지난주에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이 수요일 날 있었고요. 예. 또 목요일 날은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이후에는 민주당도 지지율이 30.7%, 3.3%로 목요일, 금요일 강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컨벤션 효과를 수요일까지는 지속을 했는데 목요일, 금요일 다름이 아니라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 이제 대변인이 결국 1신상회의로 이제 사임을 했지만 번복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주 후반에는 약세를 기록해서 36.3%까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대표님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당청 간의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보다 높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 뭐 레임덕이라는 이제 얘기는 최근 들어서는 많이 보이지 않죠. 그런 의미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육박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조사기관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에도 조금 밀리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취임을 하고 다음 이제 경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경선 연기론 때문에 계속 갈등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민주당, 여당 지지율을 좀 견인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레임덕 이야기가 속 들어갔고요. 전국 주도권을 문재인 대통령이 특히 이제 G7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스페인 정상회담의 성과를 갖고 이제 앞으로는 또 북미 관계라든지 또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여러 기대할 만한 요인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지지율이 40% 안팎 수치를 기록할 텐데 이맘때쯤에 과거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가장 높았던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었는데 한 30%대 초중반이었고요. 다른 대통령 분들은 대부분 한 20%대 또 낮은 분들은 10%대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0% 선이면 높은 편이고 미국도 40% 이상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를 갖게 될 경우에는 본인의 이제 선거에 있어서 재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권 재창출의 기회는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 전까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4.7 재보궐선거에 의해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았었기 때문에 정권 재창출이 이러다가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팽팽한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좀 팽팽한 수준으로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여당 지지율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각종의 현안이 각 당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에서 경선 일정을 놓고 당내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이슈가 장기화한다면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장기화된다면 좋지 않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이 사실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보다는 지지율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보수 쪽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뭐 국민의힘 지지율조차도 견인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보이지 않았었죠. 그런데 후보들 간의 갈등 때문에 경선 연기냐
또 새로운 인물이 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민주당 지지율도 회복하는 양상인데 이게 만약에 더 길어진다라고 하면 또 송영길 대표 체제의 위기가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지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제 크지 않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송영길 대표 체제하에서 빨리 결단이 내려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주제 관련된 이야기도 해볼게요. 네. 최근 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을 당론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물론 정부 그리고 청와대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여론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 크게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환호하고 지지를 보낼 것이냐인데 당장은 이제 뭐 신동근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용진 의원 등이 좀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크게 반색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내 그 입장도 빨리 이제 조율해서 하나된 목소리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닌가.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보도보다는 부정적인 보도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을 좀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작용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게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이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의원들 간의 그 의견차가 심해서 결국은 의원들 투표를 통해서 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알려진 게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중도층 표를 얻어오겠다라는 그 이유가 이번 당론 확정에까지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중도층 확장에도 도움이 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을 막는 요인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 요인으로까지 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은 당내 입장이 빨리 조율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후에 나오는 여러 혼선들 2%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당청에서 빨리 내세워서 국민들을 좀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고정 지지층은 그 변동이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 중도층, 무당층의 그 지지율을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바로 효과를 낼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보도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주 후반에 이게 발표가 됐는데 부정적인 보도가 조금 더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요인의 뭐 설명 설득 작업들이 당 그리고 정에서 좀 추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도 궁금합니다. 오늘 수요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인데 그래서 향후 정당 지지율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 추미애 장관이 대선 출마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제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친문 성향의 지지층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건데요.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도 맞물려 있을 겁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약간 머뭇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만약에 이제 혹시나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율은 또 반작용으로 상승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율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대변인이 이제 그만두고 나서 아까 이제 전 국무조정실장도 영입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뭐 새로운 긍정적인 보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또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까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여론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7년 만에 오를지 주목됐던 전기요금이 국민 생활 안정을 이유로 다시 동결됐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계속 높은 수준이면 다음 4분기에는 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생겼지만 유보권안을 발동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석 달 동안 적용할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2분기와 같은 킬로와트 시당 마이너스 3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전기요금 체계를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한 뒤 세 번째 연료비 조정요금 발표입니다. 앞서 2분기에도 원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1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BCU의 석 달간 무역 통계 가격을 비교해 연료비 변동분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인상을 미룰 수 있다는 유보 권한을 두 차례 연속 쓴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때 국제유가 하락을 고려하면 킬로와트 시당 10.5원을 내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3원만 내려서 여유가 있던 점도 가격 상승을 미루는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할 경우 4분기에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달 뒤에는 7년 만에 처음으로 전기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동결을 했지만 그래도 다음 분기에는 이 제도를 정상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좀 의지를 표명한 거 아닌가. 정부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요금을 묶어놓으면서 연료비 연동제가 출발 단계부터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동료들은 뜨거운 화마 속에 홀로 쓰러졌을 고 김 대장에게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전하며 눈물 속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보도에 김대겸 기자입니다. 고 김동식 소방령의 영정을 둔 운구행렬이 영결식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센 불길 속에 홀로 갇혔던 48시간. 김 소방령의 마지막 길에는 유족과 동료 소방관 등 9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추도사에 나선 동료는 자신보다 팀원들을 항상 먼저 챙겼던 고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대원들을 앞에 두지 말고 앞에서 대원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매번 말씀하셨던 대장님, 우직하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대장님. 숭고한 희생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동료들은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담아 국화꽃을 영정에 바쳤습니다. 거대한 화마를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대장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믿고 의지하셨을 텐데 장례를 주관한 경기도는 4급 녹조 금정훈장과 한계급 특진을 추수하며 고인의 열정과 희생을 다시 한번 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고인을 추모했고 이재명 지사는 유언처럼 남겨진 김 소방령의 희생 의지가 빗바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작업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더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방관들의 숭고한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영결식 내내 숨죽이며 눈물을 훔쳐내던 유족들은 김 소방령의 유해가 운구차로 향하자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생명이 걸린 순간 동료들을 먼저 탈출시키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고 김동식 소방령은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대전현충원에 영면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쿠팡은 경기도 이천 덕평 물류센터 화재로 피해를 본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민 피해 지원센터를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로 인근 마을이 연기로 뒤덮이고 불티와 분진 등으로 주변 비닐하우스가 파손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쿠팡은 덕평 물류센터 인근 주민 가운데 이번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면 자체위원회 조사를 거쳐 농작물 등 농가 피해, 분진에 따른 비닐하우스나 차량 등 자산 훼손 등에 대해서 보상할 방침입니다. 회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노동자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중간 관리자라는 업무상 지위에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했고 사고 당일 과음했지만 퇴근 경로는 통상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상여금과 장기 근속수당 등도 반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직원 A씨 등 2명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더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직원들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 포인트까지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회사가 육아휴직급여를 더 줘야 한다는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고용노동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을 접는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출발을 돕는 재교육과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사연을 이지은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커피 전문점의 아침. 일회용 컵에 드리겠습니다. 더 필요한 거 없으시고요. 바리스타 김정주 씨는 동료들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50대입니다. 캘리그라피 소품 사업을 접은 뒤 40대 이상 폐업 소상공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커피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업무를 익히는 거나 숙달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은 더 걸리지만 근데 또 이런 기회가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전하지 않는다면 다시 저희가 이런 커피를 내리는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그냥 가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돼 일한 뒤 8개월. 새로운 도전에 후회는 없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거는 글씨를 쓰는 거지만 이제는 커피를 내리는 것을 부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나는 층간소음 방지 매트 생산 현장. 유아용품 판매 사업을 하다 치열한 경쟁에 접어야 했던 윤경식 대표가 2017년에 창업한 곳입니다. 하지만 새 출발을 위한 도전은 자금 마련 문턱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일반 은행에서 대출은 좀 어렵고 또 뭐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업 실패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주위에 어쨌든 한번 실패한 사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선 같은 것들을 극복하는 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힘든 과정 끝에 재창업 자금을 빌려 시작한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지난해에는 매출 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자금은 폐업 뒤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재창업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도 등장했습니다. 사전에 구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 금융을 미리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그리고 금리 인하 같은 그러한 혜택을 우리 채권단 은행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잡고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희망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들을 발견하면서 또 도전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기회들이 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프랑스에서 야간 통금 해제를 하루 앞두고 대규모 심야 파티가 열렸습니다. 경찰과 파티 참석자들이 큰 충돌을 빚었습니다. 20대 남성이 폭발물을 잡았다가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관 4명이 다쳤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르동의 한 경마장 근처. 시뻘건 화염이 밤하늘로 피어오릅니다. 방패로 중무장한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대고 사람들은 화염병과 쇳덩어리를 던지며 맞섭니다. 마치 전쟁터를 연상시키는데 사실은 불법으로 열린 심야 파티 현장입니다. 당시 밤 11시부터 시작되는 통행금지 조치가 아직 유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500명의 인파가 몰려 아침까지 파티를 강행하며 코로나 방역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경찰 수백 명이 해산에 나섰지만 파티 참석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며 7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2살 남성이 물체를 집어드는 순간 폭발해 한쪽 손을 잃었습니다. 또 경찰관도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아침이 돼서야 상황을 통제한 뒤 화염병을 던진 참석자들을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이 파티가 열리고 하루 뒤 프랑스에서는 예정대로
야간 통금이 8개월 만에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인도 변이가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오랜만에 얻은 자유가 자칫 확진자 급증세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미 백악관이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서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헌 기자입니다. 제이크 설리반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현지 시간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제재 시기와 내용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학무기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적절한 대상을 파악하는 대로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독일로 보내는 해저가스관 연결 사업과 관련된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제재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산 가스가 유럽으로 더 많이 수출되면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을 향해서는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고립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나 최후 통첩을 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런던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기원 조사가 중국의 비협조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중국이 추가 조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미국이 나발리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러시아 외교당국은 불쾌감을 내비쳤습니다. 아나톨리 안토노프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러 정상이 정상회담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제재 발언에 대해 기대했던 신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을 통해 미국의 반복적 제재를 회전목마에 빗대며 워싱턴의 어떤 사람들은 회전목마의 장애물 경주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 이상하다고 비꼬았습니다. 이란의 차기 대통령의 보수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앙숙 관계인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장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박경석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연정 출범 후 열린 첫 강요회의. 극우 성향의 베네트 신임 총리는 이란 대통령에 당선된 에브라임 라이시 후보를 이란 정치범 수천 명의 목숨을 빼앗은 테헤란의 사형 집행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살인자 정권이 이끄는 이란의 핵무장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regime of brutal hangmen must never be allowed to hav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at will enable it to not to kill thousands but millions. Israel's position will not change on this.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포함해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지 시각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이란 핵합의 복원회의는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이란과 마주 앉은 영국, 프랑스 등 6개 나라는 향후 회의 재개 일정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이란이 이들 6개 나라와 맺은 협정입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2018년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도 우라늄 농축에 나서면서 협정은 파기됐습니다. 최근 합의안 복원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라이시 후보의 당선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이란이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는 등 강경책을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코로나 우려 속에 다음 달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사상 처음으로 성전환 선수가 출전합니다. 뉴질랜드 여자 역도 대표 로렐 허버드 선수인데 일부 반발 속에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재형 기자입니다. 지난달 열린 오세아니아 대륙 역도 대회. 뉴질랜드의 성전환 선수 로렐 허버드가 여자인상 133kg에 도전합니다. 이날 허버드는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정상에 올라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뉴질랜드 올림픽위원회는 한 달여 논의 끝에 허버드를 도쿄올림픽 대표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사상 첫 성전환 선수입니다. Laurel meets the criteria. The rules that are in place are there. 2013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허버드의 올림픽 출전은 규정상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2015년 IOC가 성전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기준치 이하여야 하는데 허버드는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힘을 겨루는 역도의 특성상 성전환 선수의 경기 출전은 불공정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를 겪었다면 남성 호르몬 수치를 낮춘다 해도 근육과 골격의 남성의 생물학적 특징이 여전히 남아있어 다른 여성 선수보다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Come up to me and say like, what do we do? Like this isn't fair. What can we do? And unfortunately, there's nothing we can do because every time we try to voice it, we get told to be quiet. 실제로 성전환 선수에 대한 IOC의 남성 호르몬 기준은 일반 남성 수치의 일부 포함됩니다. 남성 대회에서 주로 하위권에 머물렀던 허버드는 성전환 수술 뒤 출전한 여성 대회에선 대부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No matter what people think about people in my situation, that they just treat people like me with respect, because, you know. 불공정 논란 속에 43살의 올림픽 출전의 꿈을 이뤄 이번 대회 최고령 역도 선수로 이름을 올리는 허버드는 뉴질랜드 정부 차원의 강한 지지 속에 도쿄로 향합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전기차의 화재 진압이 어려워서 소방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17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테슬라 모델 S 차량이 충돌 사고로 화염에 휩싸였을 때 소방관 8명이 7시간 동안 물 2만 8천 갤런, 약 10만 6천 리터를 쏟아부어야 했다고 당시 소방대장이 말했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 화재를 진압하는 데 드는 물이 300갤런인 것과 비교하면 100배에 달하고 소방서 전체가 한 달간 사용하는 양이자 미국 평균 가정이 2년 동안 사용하는 물과 같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주 고속도로에서 차량 추돌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9명과 성인 1명 등 10명이 숨졌습니다. 어린이 희생자의 대다수는 학대나 방치 등을 겪은 아동을 돌보는 비영리 보육시설 소속으로 바닷가에 휴가를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지난 16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 도중 아기의 얼굴이 수술칼에 베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산모의 복부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뺨 한쪽이 칼에 베이면서 깊은 상처가 났고 태어난 직후 13바늘을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의 머리가 태반 벽에 가까이 있어서 벌어진 일로 응급 제왕절개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라면서 산모와 아기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얀마 여성 4명이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국내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20, 30대 미얀마 여성 4명이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와 난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는 증거 자료도 난민 신청서와 함께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담배 25억 원어치를 밀수하려 한 선박이 해양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담배 25억 원어치를 몰래 들어오려 한 혐의로 39톤짜리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
A시등은 지난 18일 아침 6시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쪽 공회에서 국산과 외국산 담배 56만 3천 갑, 시가로 26억 원어치를 중국 선박으로부터 넘겨받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입니다. 절기답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더위가 기승입니다. 현재 경북 경산의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고요. 대구가 31.2도, 서울 27.8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낮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크게 오르는 낮 동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40mm가 되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9도, 대구 26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